여러분께서 오랫동안 기다린 생생토크 통일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신은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애틀랜타 명예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어깨에 힘을 좀 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같이 함께한 멘토분들이 누구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아까 감동적인 피아노 연주 들으셨죠? 저는 사실 아까 그 밴드의 외국인 연주자가 가수가 우리 아리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북한에서 음악을 공부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신 또 우리 김철웅 교수님께서 정말 감동적인 아리랑을 연주하셨습니다. 북한에서 그 교육 시스템, 음악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8살 때부터 음악 공부를 했고요. 북한은 1958년도에 실버인민이,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국회에 준하는 기관에서 헌법으로 예체능 분야에 정의 교육을 실시할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1974년부터 실시된 예체능 분야 정의 교육에 의해서 제가 8살 때부터 공부를 했을 뿐이지 절대로 천재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천재라고 생각하시면 박수를 쳐주시고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에는 우리 김철웅 선생님 어머님이 굉장히 열성적이고 극성이시지 않았을까. 북한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세계 어디나 어머님의 적극적인 사랑이나 열정 없이 어느 자식이 이런 훌륭한 음악가나 혹은 어떤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평양에서 그렇게 어린 나이에 음악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어떻게 보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생활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나오게 되셨는지 궁금하시죠?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 나름대로 하다는 노멘팅으로 좀 사연이 있는데요. 저는 사랑 때문에. 사랑이요? 네. 사랑? 네, 사랑. 네, 너무. 사랑과 음악 때문에 탈북을 감행을 합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장하면서 성인이 되다 보면 누구나 사랑을 하잖아요. 네. 하도 하신 지가 오래돼가지고 아주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하다 보니까 저는 유감스럽게 첫사랑을 짝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은 저한테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그 여자분의 관심을 좀 끌까? 라고 고민 끝에 북한에는 연주해야 되는 곡이 있고 연주 못하는 곡들이 있습니다. 그런 곡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하시는 아까 록밴드라고 해야 될지 무슨 밴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아리랑 같은 그런 장르, 그런 록,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트로트, 일단 여러분들이 대중음악이라고 이끄는 모든 것을 북한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반동적 재즈 문화라고 합니다. 네, 반동적 재즈 문화라고 해가지고요. 이 종류에 속하는, 이 장르에 속하는 모든 곡들은 연주가 돼도 안 되며 그 곡을 들어서도 안 되고 이 곡을 터뜨리는 자는 감옥에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러시아 유학을 하면서 그 듣지 말라는 곡을 들었고 또 그 곡을 그때 당시로 제가 영화를 많이 봤어요. 네. 영화를 한참 보다 보면 그 프로포즈하는 남자가 피아노 치면서 이 열리네요. 그 열리잖아요. 네, 해본 적 있어야 알죠. 네. 저도 그거 한번 하고 싶어서 네, 그녀에게 그 지칭하라는 곡 그게 프랑스 피아니스트 리차드 클라이더만의 곡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너무 잘하실 곡인데 어떻게 이렇게 눈치를 쓰는데도 박수가 나오네요. 리차드 클라이더만의 아우의 부사님 연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하겠습니다.
그의 멋진 외모와 환칠한 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데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그 여성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야, 여자들 참, 네, 여자의 마음은 옛날부터 갈대어왔다고 그랬죠. 그렇게 지극정성소하고 제가 살고 6개월에 한 번씩 결혼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 여자분은 지금 결혼해서 북한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첫사랑이 잘 산다는 거는 좋은 일이죠. 네, 지금 제가 결혼을 했는데요. 다행스럽게 여기 와이프가 안 있으니까 제가 마음껏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들으신 여러분 한국에다가 소문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네, 대외비랍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우리 이영정 중앙일보 사장님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북한에 관한 연구를 해오신 기자시면서 북한 전문가십니다. 또 북한에 관해서 책도 여러 권 쓰셨고요. 특히 북한 이번 후계자인 김정은에 대한 책을 쓰고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그런 북한에 관한 그런 전문적인 연구와 취재 활동을 하시게 되었는지요? 네, 그 기자가 왜 이런데 이 멀리까지 따라왔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사실 대학을 마치고 이 기자로서 이제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북한만 했습니다. 한 20년 넘게 해가지고 평포와는 한 식구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기도 그 실향민 2세 분들도 계시고 또 북에 고향을 두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버님이 함경북도 청진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기자를 한다면 뭐 다른 분야도 있지만 좀 남북한이 통일되는 기여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만은 않은 길인데 통일이 많이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는 예감은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콘서트를 마치실 때쯤 되면 왜 저 친구가 저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영정 사장님께서 앞으로 김정은, 이설주 특별 인터뷰 하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대하시죠? 네. 다음 주에 왼편에 계시는 우리 김강진 선생님께서는 국가전략안보연구소의 그 선임연구원으로 계신데요. 사실은 이분이 그 이외에 중요한 직책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없는 그러나 서울에는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김일성 대학교 동창회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신 김일성 대학 동창회의 주요한 임무를 맡고 계신 우리 김강희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그 김일성대 평양의 하버 자기 그 대학이 있는 평양에는 동문회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인 수령 체제이기 때문에 허용하고 있지 않죠. 서울에 한 20여 명이 와 있습니다. 이번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4번 국회의원이 되신 전용철 의원님들 회장하고 계시면서 중국 쪽에도 이제 종합대학 졸업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진영기를 가지고 동문회를 앞으로 세계적인 동문회로 키울 생각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그 통일 콘서트를 하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2학년생입니다. 소포모인데 이제 그 북한에서는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합니다. 아편. 종교에 빠지면은 수령을 믿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이룰 수가 없다 해서 완전히 말살을 시켰는데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들의 소망,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이제 하나님께 전달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좀 큰 백을 쓰셔서 우리들의 소망을 하루빨리 이루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김강희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북한에서 이름을 잘 나가고 있는 장성태 부장하고 함께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잠깐 그에 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장 부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장 부장. 장 부장. 네, 장 부장으로 통하는데 이제
김정일 매듭이죠. 유일한 매듭. 근데 당 행정부를 만들어서 봤습니다. 조직지도부 일부장이면서 그 아래에서 이제 혁명자금, 김정일 통치자금 마련하는 데 많이 관여했고 또 이제 자금을 많이 마련해서 사실 훈장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훈장은 받았는데 별로 돈은 못 챙기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돈은 많이 다뤄봤는데 제 어머님께서 이제 제가 평양을 두기 전에 점을 봤습니다. 44세에. 북한에서도 처음 예, 좀 고난의 행군하면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살림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점을 많이 오는데 이것도 이제 후용이 안 돼 있죠, 북한은. 근데 44세에 뭐 대박 로또를 만든다, 돈 많이 번다고 이제 했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지금 44세. 네, 좀 지났는데 그 사실 한 8세쯤에 아마 되는 걸 잘못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만간에 대박을 좀 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우리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겠습니다. 대박 치신다고 하니까. 네. 이상으로 우리 세부 멘토님에 대한 이제 간략한 소개 말씀이 있었고요. 아까 영상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이제 북한의 세 번째 지도자라고 하죠. 김정은이 지도자로 나타난 지 지금 8개월이 좀 지났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뉴스상으로 보면 나오고 있죠. 물론 그런 표면적인 거 안에 내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별개지만 일단 언론상으로나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는 북한의 모종의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김정은이 특히 이제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 6.28 조치라는 것을 시행을 했는데 김천동 선생님 깜짝 놀라셨죠? 언제든지 질문이 갈 수 있으니까 긴장 없으시죠? 네. 어떻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하고 연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북한 살림살이가 어떻게 좀 나아졌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북한에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랑 전화 통화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중국의 휴대폰이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의 통신이 되는 중국 가까운 국경 지역에 와가지고 휴대폰으로 중국 전화가 국제전화 없이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없고 동생이 와서 휴대폰을 저한테 줬는데 처음에는 정말 그게 눈물겨워서 공격이었고 뭐 전화만 두고 그냥 계속 보기만 했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5번째쯤 되니까 슬슬 전화가 무서워집니다. 왜냐면 매번 전화 올 때마다 돈을 보내야 됩니다. 이거 돈을 찍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렇게 매번 보냅니다. 얼마나 보내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1,000불 이상씩 보내는 것 같아요. 한 달에 1,000불이요? 네, 한 달에 1,000불. 제가 알고 한 데는 요즘에 쌀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0불 정도면 그러니까 쌀로 한 약 120kg 정도? 네. 120kg. 네, 120kg 정도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러면 한 2달 정도면 두세 달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양인데 왜 한 달에 한 번씩 달라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저도 하소연하죠. 나도 힘들다 솔직히 여기서 뭐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뭐 아시잖아요. 한국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힘들다 그러면 내 동생이 또 협박을 합니다. 형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아냐고. 이러면 뭐 영락 없이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고 가만 보니까 그 돈을 동생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뭐 동생을 감시하는 뭐 책 뭐 거의 물 갖다 주고 뭘 갖다 주고 해서 주변 정리 좀 하나 봐요. 그래서 이 다음에 통일이 되면 저는 그냥 뭐 가서 꽤 인사받을 사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한 개 불합 정도는 제가 목이 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요. 요새 제가 들어보니까 뭐 누가 바뀌든 민심은 그런 것 같아요. 뭐 김정일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가 왔는데 이 일반 민심은 누가 바뀌든 그냥 시장에서 장사만 제대로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먹고 살 수 있게만 해주면 좋겠다. 이런 민심이 태반인 것 같고요. 상당히 그 민심적으로는 누가 지도자가 되든 뭐 관계없다. 뭐 별 관심이 없다. 이런 반응이 대다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북한 주민들에게까지 변화가 좀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알고 보니 주민들에게는 지금 저 김정은 시대가 돌아와서 취해지는 여러 가지 조치가 별로 관계가 없는 강 건너 남의 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북한에서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김정은 체제를 안정시키는데 굉장히 주요한 요소라는 것이 확실한 게 얼마 전에 그 장성태 장부장이 여러 사람을 이끌고 이제 중국을 가지 않았습니까? 아마 뭐 경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간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이제 김정은 후계 문제도 있겠지만 이영준 차장님 뭐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전 세계 여러 나라 국가 중에 매달린 데가 중국군이 없습니다. 미국하고도 어떻게 좀 경제관계 또 외교관계를 개선해보자 그랬는데 그게 핵이나 미사일 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지난 한 10년 넘게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북한의 그 어린 후계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에서 혁명의 계승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 것을 축하한다. 중국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북한을 달래가지고 잘 이끌고 가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건데요. 그런 점 때문에 이제 그 장성택이 이번에 중국에 가서 아마 좀 경제 원조도 해달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아까 우리 김경진 박사가 얘기했지만 장성택은 북한에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쯤에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 너가 좀 남쪽에 가가지고 남쪽 경제가 어떤지 좀 보고하라 해가지고 한 장관급들만 한 20명을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단장을 안 섰어요. 부총리급을 단장으로 세우고 왔는데 뒤에서 따라다니는데도 그 20명 되는 장관들이 장성택 때문에 쩔쩔쩔합니다. 장성택이가 밤에 그 한국의 좋은 호텔에서 술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디 비료 공장이고 어디 전자 공장이고 가야 되니까 8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때 취재 때문에 따라다녔는데 안 나와요. 술 먹고 누구도 방에 들어가서 깨울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면 장성택이가 이제 때가 돼가지고 옷 차려입고 이제 턱 나오면 무슨 벌레들이 벽에 달라붙듯이 장성택 다리 거치지 않게 피해줍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근데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었는데 지금 김정일이 이제 죽고 어린 지금 조카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장성택하고 그 와이프죠.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 여기가 이제 66살 됐는데 둘 다 동갑이고 그 두 사람이 아마 앞으로 김정은이가 상당히 성장해서 권력을 잡을 때까지는 이 두 사람이 아마 마쿠에서 북한 체제를 사실상 좌지우지 하게 될 걸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번에 장성택이 중국에 가서 뭐 좀 얻어온 것 같습니까? 우리 당국이 판단한 거는 한 10억 불에서 100억 불 정도 원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빈손으로 간 걸로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이 북한하고 그렇게 친한 것 같지만 절대로 식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북한이 원하는 만큼 많이 주진 않습니다. 조금 주면서 자기네들 말을 듣게 이렇게 계속 길들이게 하고 있는데 북한은 그거라도 얻기 위해서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다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중국에다가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또 역시 이제 돈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용호가 이제 군부의 최고 실세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전격적으로 모든 시기에서 해임됐다. 말은 고상하게 했지만 수청을 당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역시 그 돈 문제 관련해서 이제 뭐 군부와 또 내각과의 갈등 이런 얘기 나오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북한이 권한의 행보를 하면서 군부 쪽에 이제 경제적인 이권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각 군단들, 사령부들 이제 경제 활동에 많이 관여를 했죠. 그래서 외화벌이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장군들이 돈맛을 좀 많이 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일이가 죽고 김정은이 새 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장 정리가 필요한 거죠. 어디에 돈이 오만큼 있는지, 어떻게 돈이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이권을 줘도 잡으려면 군부나 이제 당이나 이런 관료들을 잡으려면 자기 이름으로 임명도 하고 또 이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통장 정리를 하는 과정에 군부가 전 반발을 한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달러 맛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좀 마찰이 있을 것 같고, 일종의 이제 권력 투쟁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영회가 그 민간인 출신이거든요. 근데 군 총주 정직자로 임명이 됐죠. 하룻밤 사이에 왕별 4개를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차수가 됐죠. 근데 그런 민간인이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군 1인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기분이 없었고, 자기는 전통적인 군인이고 장군인데,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말릴 실수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북한 내부에서 좀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는 이영호, 자기 아버지가 올려앉힌 이영호를 벼를 떼고 다음 날에 자기가 원수책을 받았습니다. 원수. 그래서 대장, 차수, 원수, 대원수가 있죠. 근데 원수책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이게 권력이 너무나도 좀 야박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제 김정은이 새로 북한의 지도자로 들어오고 나서 많은 횡보가 있습니다. 외국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다 저렇다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습니다. 이영정 기자님, 어떻게 이번 그 새로운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한국에서 대학 강의를 가면은 우리 그 젊은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여기도 아마 있을 텐데요. 1984년생 28살짜리 아마 학생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어르신 가운데는 아마 28살짜리 아들이나 딸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죽게 되고 28살인 애가 무슨 조그만 기업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야, 한 나라를 한번 너가 이제 통치해야 되겠다. 김정은이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일은 김일성이가 일찍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74년부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94년까지 20년 동안 후계자 복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최고사령관 직위도 주고 해가지고 했는데, 김정일은 사실 후계자 수업을 시키다가 그걸 미처 하지를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7, 8개월 됐는데요.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아까 영상으로 보신 거는, 그거는 정말 북한에서 고도로 연출해서 정말 이렇게 노숙한 지도자로 보이려고 이렇게 만든 거에 불과한 거고요. 그 28살짜리가 지금 어떻겠습니까? 밤에 자기가 혼자 지금 가만히 혼자서 지금 생각하다가 보면은 장성택이나 자기 고모나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두려움도 있을 거고, 지금 아마 막막한 느낌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봉착한 게 북한의 어떤 현실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김정은 체제가 이 북한의 방송에 나오는 거 보면 아주 뭐 앞으로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변화도 받아들이겠다 뭐 이러지만, 실제로 북한이 지금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자기들이 제일 세상에서 잘 사는 줄 알고 부러움 없이 사는 줄 알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렇게 교육받아서,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주민들을 이제 풀어놔버리면, 개혁개방이라는 걸 풀어놔버리면 아마 와르르르 무너질 겁니다. 아까 영상 보셨지만은 김정일이가 그 백설공주나 또 그 로키, 영화 로키의 주제가가 나오는 그런 미국 캐릭터들이 나오는 그런 영상들을 저희가 봤거든요. 공연을. 이게 무슨 비밀 파티에서 본 게 아닙니다. 이런 공연을 한 장면을 북한 중앙TV로 다 주민들이 보게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 탱크 막 지나가는 거 보셨죠? 그 탱크에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네들한테는 춥고 배고프고 먹을 것도 나라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서 미제를 사도하자고 외치면서 지금 어린 지도자는 어느 날 들어온 어린 지도자는 미제 공연을 보고 미제 캐릭터를 즐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김정은이가 설명을 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주민들이 점점 이 현실에 들어가면서 그런 저항들이 점점 커지게 될 거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영종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영상면에서 봤죠? 모란봉 악단 공연. 사실 저희로서는 이제 그런 옷차림이나 뭐 노래가 굉장히 전혀 낯설지가 않은데 북한 주민들로서는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인데요. 그런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북한에서는 이제 이런 음악이나 이런 예술을 활용해서 북한의 그 사상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이것이 이제 워낙 그 기본적인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쭉 우리 콘서트를 막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표정이 점점 어두워가요. 네. 남북 관계 상당히 안 좋잖아요. 영도 사건 있고 천안함 사건 있고. 근데 저희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쏘소실이 없어서 말이 안 나갑니다. 네. 좀 웃으시면서 아무리 우리 그 막막한 남북 관계지만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좀 더 열고 좀 더 재밌게 콘서트를 즐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면 권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3대에 걸쳐서 김일성의 악단은 만수의 예술단이라고 있었고요. 김정일의 악단은 버촌버촌작단이 있었다면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노란봉 악단이 있습니다. 각 지도자보다 자기의 캐릭터를 내세워서 즉 다시 말해서 자기식의 어떤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던 걸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기승한 그 자료를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흔히 여러분들 기쁨조 하게 되면 여러분들 탁 생각나는 게 야한 비디오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얘기하니까. 근데 그 기쁨조의 유래가 그 야한 비디오의 유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만수의 예술단이라고 김일성의 어떤 예술단으로 김정일이가 만드는 예술단이 있습니다. 그 예술단에 여성 기합조가 있었는데 그게 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하고 갓 졸업한 어떤 여성들만 꾸려진 여성 기합중주단이었는데 이 기합중주단이 아무래도 한교에 하다 보니까 나이가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야 너희들 이제 시집을 가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수영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시집을 안 가고도 계속 이 기합중주단을 하면서 평생 천혜를 느꼈습니다. 이 얘기가 나와서 그때부터 기쁨조라는 말이 나왔는데 남한에 오니까 이렇게 야한 비디오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이런 우리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좀 더 올바른 지식 또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오해와 이런 것들이 어떤 통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 음악 예술만큼은 철저히 어떤 제도에 대한 우월성이나 수령이 위대성 또 그리고 체제, 당 정책의 정당성 이런 것을 홍보하는 선전선동 체계로서의 철저히 복종시키는데요. 음악 그런 만큼 그 중요성을 깨닫기 때문에 문화예술만큼 당이 직접 틀어지고 당에서 얻은 것을 그 배우와 얻은 학생 선발 그리고 그 배우 선발 그리고 그들이 어떤 직책에 가서 어떤 곡을 부르며 어떤 것을 제가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뭔지 압니까? 처음으로 법제를 했었습니다. 법제를 하는데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이 제가 레파토리를 고르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본인이 레파토리 고르는 게 어려우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제가 선택해서 연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걸 하나 하면 했던 거죠. 그러니 남한에 와서 내 법제를 하는데 내 곡목을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만큼 그만큼 북한의 철저한 문화예술의 장악 통제가 심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까 영상 자료에서 이설주 나왔죠?
사실 남남북녀라는 말이 무섭지 않게 미인입니다. 전형적인 우리 한국의 전형적인 미인형인데 사실 북한 뭐 사회주의 국가 그렇지만 북한에서 지도자의 부인, 소위 우리식으로 하면 퍼스트 레이디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리서치가 여러 가지 그 언론에 나왔을 때 과연 그게 누구냐, 뭐 동생 김여정이다, 부인이다, 애인이다, 뭐 온갖 설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부인인 것으로 북한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그 발표를 했습니다. 김관 선생님. 근데 이런 모든 그 이설들을 이렇게 공개한다는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이 본질적인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바깥에다가 우리 북한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어떤 이미지를 내세운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말이 맞나요? 예. 그 김정은은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했던 그런 스타일과 좀 다르게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로켓 발사 시험을 했죠. 4월달에. 근데 실패를 했습니다. 옛날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 성공했다. 지금 그 인공위성이 우주를 돌고 있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과거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이제 물론 기자들, 미국 기자들을 이제 초청을 했었으니까 숨기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다만은 인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심도 좀 써야 되니까 대사령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김정은이 그 권력을 수기하면서. 근데 그것도 이제 과거에 몰래 북한에는 범죄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과거에는 몰래 했는데 이번에 이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풀어주는 그런 제스처도 받았고 그 지금 할아버지 이미지를 입고 그 모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어 머리 깎은 거 다 멋있지 않습니까? 그 옷차림, 그 다음에 제스처, 그 다음에 말 하나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인 친화적, 인민 친화적 이런 행동들을 이제 카메라를 의식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통할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 인민들은 좀 이게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겠는데 좀 정책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또 이제 그만큼 실망도 크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이제 북한의 개혁 개방을 할 것인가, 북한이 달라질 것인가. 결국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김정은이 새로운 지도자로 오면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런 행보에 대해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준 기자님 어떻게 북한이 좀 개혁 개방, 우리가 원하는 방향 개혁 개방을 할까요? 그 부인을 데리고 나왔죠. 되게 중대한 상징적인 변화인 거는 맞습니다. 참 희한하게 어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인을 데리고 나오니까 생각이 또 이렇게 좀 바뀝니다. 사람들 생각이.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게 이설주를 내세운 게 그냥 내세운 게 아니라 어리다는 그런 이미지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아마 자제분들도 아마 이렇게 20몇 살밖에 안 됐더라도 아마 장가를 보내놓고 시집을 보내놓고 아마 보시면 좀 이렇게 틀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나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다고 약보지는 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뭐 좀 어려운 입장이 됐지만 한화의 김승현 회장이,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이 아버지한테 그룹을 넘겨가면서 회장이 된 게 29살입니다. 후계수 오래 했다고 잘 정치하면 뭐 지금 저기 엘리자베스 여왕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찰스 왕세자는 60년째 후계자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어쨌든 이런 김정은의 어떤 능력이라는 면을 좀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본질적인 변화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런 이미지, 상징 조작 이런 걸로만 하는데 그럼 개혁 개방을 북한이 할 수 있을 것이냐? 아까 그 영상 보시면은 김정일이가 사망해가지고 그 장례 문문차가 평양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날 눈이 엄청 내렸습니다. 날도 지난 겨울이 또 엄청 추웠고요. 그때 그 평양 주민들이 장례차가 지나가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여기 영상에 안 나와요.
하는데 외투를 다 벗었어요. 외투를 다 벗고 저희처럼 이렇게 안에 그냥 혓옷 하나만 입고 그 외투를 어떻게 했느냐, 길에다가 다 이렇게 담요처럼 펴가지고 양탄자처럼 깔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방송 설명에 뭐라고 나왔느냐, 우리 인민들이 장군님 가는 길이 추울까봐 가시는 길을 이 아스팔트 도로를 다 외투를 벗어가지고 깔아가지고 편안히 가시게 하려고 깔았다. 여기 젊은 학생들이 있지만 김일성 종합대학의 학생들 거기에도 이제 이렇게 뭐 초상화 걸고 이렇게 빈소를 차렸는데 거기서도 외투를 다 벗었어요. 왜 벗는지 아세요? 그 추모하려고 거기다가 꽃을 갖다 놨는데 꽃에 눈이 덮인다고 외투로 그걸 다 덮었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그 학생들, 주민들이 바깥에 개혁개방이 돼가지고 바깥의 실체, 바깥에서 아, 세상이 이런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된다면은 저 체제가 그 제스민 혁명 일어났을 때 그런 것들이 평양에서 재현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이 해외 유학을 하고, 김정은이가 어렸을 때부터 해외 유학을 하고 부인 이설주도 이제 중국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부부가 유학을 하고 세상을 봤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랑은 조금 다를 거다, 개혁개방을 할 거다. 그런데요, 독재자들 중에서 해외에서 유학하고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미국에서 유학하고 가가지고 더 압도하게 통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개방을 유학을 했기 때문에 개혁개방을 할 거다, 이건 아닙니다. 그 김정은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김정은이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이거를 내가 다 포기하겠다. 그리고 내가 인민들한테 돌을 맞아서라도 죽을 각오가 돼 있다.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아마 개혁개방을 결심하고 행동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말하자면은 북한의 인민들을 위할 것이냐, 아니면 가지고 있는 현 기득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북한에서는 어렵다. 네. 아마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우선 그 이상으로 북한 실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 멘토들의 얘기를 일단 끝맺고요. 저희가 그 통일 UCC, 통일에 관해서 일반 그 주민들이 만든 UCC, 우리 국민들이 만든 UCC입니다. 뭐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근데 아주 볼만합니다.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죠?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이 UCC의 그 중요한 점은 뭐 어느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일반 우리 국민 중에 한 분이 만들어서 영상을 올린 것 중에 저희가 여러 개를 보고 소개 좀 시켜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우리 콘서트 포크의 결론 부분으로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통일은 하기만 하면 남는 장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견해가 있는 건데요. 우선 이영종 기자님 간단하게 우리 통일을 하는데 드는 비용 혹은 통일 이후에 우리 통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년 전에 그 정부에서 다시 한번 좀 연구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30년쯤에 통일이 된다면 한국 돈으로 적어도 한 55조 원 정도가 된다. 그게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 돈을 그러면 그때 가서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 국력으로 마련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우리 민주평통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통일에 대비해서 좀 미리미리 돈을 좀 마련해보자. 결혼이나 또 다른 위급한 일에 쓸 수 있게 돈을 적금을 부어나가듯이 통일 비용을 마련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 평통의 해외 자문위원님들도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 오히려 해외에서 열기가 더 뜨거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 비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성 세대들이 우리 지금 아들, 딸,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칠 때 짊어져야 될 짐을 미리미리 좀 이렇게 내가 좀 신경 써서 미리 좀 같이 나눠진다.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철웅 현재 피아니스트님. 통일이란 무엇이다? 통일이란 글쎄요, 개인적으로 통일이란 모르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향은 땅만이 아닌 사람과 추억이다. 저는 통일돼야만이 그리운 사람들과 그 추억들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고향 통일은 곧 그리운 사람들과 나의 추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또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좀 해봤더니 그냥 여기 오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되게 재밌는데 그냥 그냥 피아니스트라고 말을 되는데 여기다가 탈북 피아니스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처음에 상당히 공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점점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게 내가 할 일 같아요.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이럽니다. 피아니스트한테 왜 피아노에 대한 얘기는 안 물어보고 맨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럽니다. 통일 언제 되냐?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질문 자꾸 받고 생각해보고 하니까 이 통일이라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통일할까요? 저는 아는 게 피아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런 통일을 원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 그날이 통일일 거고 또 그런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제가 탈북 감행했을 거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을 거고 또 그리고 그런 날이 되면 저는 역시 말이 안 되겠습니다. 통일을 딱 3분만 앞당길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역시 예술가다운 매우 감성적인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희 선생님, 통일이란? 예, 저에게는 통일이란 구원과 부활입니다.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에서 오래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냐 궁금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북한에서는 김부자 찬양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배지 있지 않습니까? 배지. 다 달고 다니잖아요. 그거 집에 불이 나면은 자기 식구들 먼저 구하기보다 배지를 먼저 구해요. 그 배지 구하고 나오면 어떻게 하냐? 용칭을 줍니다. 히어로가 돼요. 그 다음에 북한에 이제 그 백두산지대에 그게 이제 구원하고 그래서 항일 일제 때 인민들이 그 김일성 항일 발사를 신성해서 나무에 구호를 썼다고 합니다. 그게 뭐 수십 년 세월 뒤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발견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산에 화재가 나잖아요. 화재, 불. 그렇게 화재가 나면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 구원하고 있잖아요. 나무. 그걸 붙어 잡고 화상하면서 죽습니다. 죽으라고 강요를 해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 용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그 사람 이름을 붙인 학교, 뭐 빙돌돌이 학교라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동상은 아니지만 그런 거 이제 묘미치고 이런 것도 주고합니다. 결국 뭐냐면은 북한에서는 김부자가 신이에요, 신. 그런 것들을 이제 강요하면서 쓰는 거죠. 근데 저는 자유세계에 와서 그런 것들을 강요받은 그런 찬양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제 자유로 찬양을 할 수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2,300만의 북한 주민들을 희락을 해야 됩니다. 구원을 시켜야 됩니다. 원래 평양은 동아시아의 예루살렘 아니었습니다. 평양의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 어머니도 강반석 혹시나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 다음에 북한의 구주석 강량은 목사였습니다. 목사가 북한에서 구주석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몽땅 말살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독재 수령 유일 체제에서 수령이 신이 된 그런 신이 된 수령을 찬양해야 하는 그런 북한 2,300만의 동포와 형제들을 구원하는 것이 공익이라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이라를 앞당기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일단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청춘과의 대화를 하기 전에 우리 또 천재 피아니스트를 두 번 잠깐 안 되죠? 한 번 더, 네, 지금 제가 일어나는 북한에 민요를 한 곡을 청해서 연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북한 민요 중에 북한은 벌써 1960년대부터 국악에 대한 본격적인 개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기 개량과 곡 개량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곡 중에 함경남도 민요가 있습니다. 던돌라리라는 곡이에요. 던돌라리. 여기 남한의 국악인들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곡이고, 근데 북한에서는 던돌라리를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면, 매점 때 던돌라리라는 게 원래 동틀라리였다. 근데 동틀라리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일제 침략 강점신이 일제가 물러가고 언제 독립의 동이 드냐? 이러고 노래를 불렀더니 동틀라리하고 노래를 불렀더니 자꾸 외롭투사가 와서 뭐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네 함경남도 지방 방언으로 던돌라리라고 했답니다. 네, 나는 북한에 있을 때까지 봤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와보니까 아니야. 네. 이런 던돌라리를 이 서양악기 피아노 곡으로 북한의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곡으로 편곡을 해가지고 전건이라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전곡을 바꿨는데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곡을 딱 들었을 때 정말 이상해. 이 곡은 정말 나는 너무 안 맞아. 저거 어떻게 저런 곡을 피아노에 치지? 이러면 동의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곡을 들으면 왠지 어깨춤이 들썩들썩거리고 왠지 엉덩이가 들썩거려. 이러면 동의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라는 뜻인 것 같아요. 네, 하나가 될지 아니면 영원히 둘로 갈라지셔야 될지 이 곡이 판단해 줄 겁니다. 여러분 듣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나온 걸로 봐서 통일은 바로 반드시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들 얘기를 들려드렸다면은 이제부터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느냐고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나에게 통일은 땡땡이다 다 쓰셨죠? 그 중에서 모두 다 소개해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저희가 그 12분의 생각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생각을 주셨는데 소개만 해드릴 수는 없고 거기에 저희의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10분께는 그 베스트바이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부터 베스트바이 상품권을 받으신 10분. 근데 여기서 상품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하니까 상품권을 좀 잊어주시고요. 우선 참 좋네요. 제가 앉아서 그냥 진행해도 되죠? 이럴 때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저를 이렇게 올려다 보실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냥 앉은 채로 하겠습니다. 345번 나오실 준비해주세요. 나와서 본인이 직접 왜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발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345번 나에게 통일이란 어깨동무이다. 미셸 윤 씨, 예, 나오셔서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어깨동무는 낯선 사람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게 어깨동무입니다. 그래서 남과 부부는 그동안 얼어붙은 마음 그리고 분단된 마음을 하나로 했을 때 그때 어깨동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깨동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김정은 선생님이 선물 전달하는 그 전담사입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 어깨동무 참 그 뜻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3등은요. 44번 사땡 소위 그렇게 말합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이분이 결혼을 하셨을지 안 하셨을지 좀 애매한데 나에게 통일이란 첫날밤이다. 나와주세요. 44번. 네. 네, 모두 긴장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 그러면 이걸 보고 본인이 읽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참, 저는 첫날밤이다. 네. 왜냐하면요. 잠깐 서 계세요.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나에게 통일이란 첫날밤이다. 왜? 첫날밤을 통해 가족을 이룰 수 있습니다. 통일은 남과 북의 가족을 이루는 일이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미리 준비 좀 해주세요. 396번. 번호를 잘 기억을 못하고 계시죠? 제가 배재용님, 예. 나에게 통일이란 회복이다. 네,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저희가 원치 않았던 한 나라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한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분단된 그 나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 또한 실향민들 많은 그런 우리 국민들 민족들의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친구의 매우 깊은, 그렇죠? 연륜을 넘어서
예, 그런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60분이고요. 윤수영님. 나에게 통일이란 더하기이다. 자리에 안 계신가요? 지금 음식 하러 가셨어요. 아, 예. 음식, 예, 중요합니다. 나중에 돌아오시면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읽게요. 나에게 통일이란 더하기이다. 왜? 평화, 사랑, 섬김을 내가 더할 때 온전한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5번 이상용님. 나에게 통일이란 그리운 어머니의 품. 왜 그렇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저도 시장님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항해도 평산에서 월남해가지고 저는 서울에서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희 어머님은 여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제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저희 어머니 품에 한번 안겨봤으면 꿈에서라도 한번 저희 어머니 품에 한번 다시 한번 안겨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저희 어머님 대신에 제가 죽기 전에 한번 내 고향을 한번 가봤으면 내 고향 땅을 한번 밟았으면 고향 흙을 한번 만져봤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서 통일이 되기를 저는 간곡히 죽을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아버님은 북에서 서울로 오셨고 아드님은 서울에서 애타가타로 대단하십니다. 우리 민족의 그 역동성을 보는 것 같죠? 네, 다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08번 구세현님. 나에게 통일이란 생명이다. 자리에 안 계세요? 뒤에 준비 때문에. 예, 그러면 제가 대신 어떻게 나오셔서 대신 읽어주시게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나에게 통일이란 생명이다. 왜? 세상의 울음을 터뜨리며 탄생의 의미를 나타낸다. 네, 박수로. 와, 이거 18번, 번호가 18번. 제 발음이 좀 이상하진 않았죠? 네. 이기홍님. 나에게 통일이란 섬에서의 탈출이다. 나에게 통일이란 섬에서의 탈출이. 어서 뛰어나와 주십시오. 섬에서 우리 대륙으로 뛰어나와 주십시오. 뛰어나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한국에서 자라면서 오늘 저는 답답한 첫째 시간을 했습니다. 비행기나 배가 아니면 여기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섬입니다. 저는 북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저와 같은 저희 나이의 청년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기차를 타고 대동산 운전해서 시드니와 백해를 지나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통일되면은 저는 콜로를 타고 북한을 통과해서 중국과 몽골, 소련을 거쳐서 반드시 젊은이들과 함께 유럽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통일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35번 김선식님. 나에게 통일이란 성장통이다. 혹시 준비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자리를 뜨셨나요? 김선식. 네. 건너편에 계세요. 예. 그러면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통일이란 성장통이다. 왜? 세계화로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와, 굉장히 재미있고요. 막 영어로 설명을 쓰셨어요.
338번엔 이진성. 네, 나오세요, 빨리. 나에게 통일이란 짬뽕이라고 하셨어요. 네, 왜 그런지 영어로도 상관없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The reason why I picked jjampong was because although it makes one big dish, to make it you have to have different ingredients that come from different places. And I thought that it represented our country if they were to unite other ones from different places and different sides, we made one country. 물론 다 이해하셨겠지만 우리 김정진 국에서 오신 김 선생님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일단 영어 솜씨를 발휘하시도록 약간 통역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서로 다른 그러니까 재료, 음식 재료 모여서 이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는 의미에서의 통역입니다. 네. 맡기셨죠? 네, 이제 3등의 마지막 분입니다. 283번의 지성룡님. 예. 나에게 통일이란 통일살이다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등에 될 줄 알았으면 잘 쓸 거예요. 사실 쌀 중에 통일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왜 쌀 이름을 통일쌀로 했나 생각을 좀 해봤어요. 쌀이 인간에게 그냥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아서 통일도 그냥 우연에 비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한국에 꼭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의미로 통일쌀이라고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2등 한 분, 1등 한 분이 남으셨는데 선물이 상당합니다. 제가 다 갔으면 좋겠는데 2등 TV, 저희 집 TV가 고장이 났거든요. 여기 출장 오기 전에 돌아가면 TV를 다시 하나 장만해야 되는데 2등 상품이 TV 32인치 LED TV입니다. 저희 집은 LED가 아니어서 고장이 납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2등 제가 부러워하는 TV를 타실 분은 398번 전세희님. 398번 전세희님. 야, 예. 빨간 드레스 입은 무지하게 귀여운. 네. 나에게 통일이란 올림픽 금메달이다. 왜 그렇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한국말이 어려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너무 아름다운 분한테 제 목소리가 어울리진 않지만 꼭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통일이란 올림픽 금메달이다. 네. 남과 북이 같이 합하여 하나의 팀으로 뛰면 더 많은 금메달이 나올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들고 가도 되는데 서울에. 네, 의장님께서 와, 예, 우리 좀 그거 좀 젊은 그거 좀 나와서 좀 축하드리고요. 네, 1등 한 분이 남으셨죠? 1등은 덩치는 작은데 값은 더 비쌉니다. 아이패드 드릴게요. 1등은 127번 강철님. 어려우리. 네, 나와주세요. 예. 사실은, 아까부터 저기 앉아 계셨는데, 콘서트 내내 너무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보고 계셔서 제가 가슴이 좀 설레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사심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나에게 통일이란 김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먹는 걸 좀 좋아해서 음식이 한번 기대를 해봤는데요. 김치라는 것이 진짜 세상 사람들 많잖아요. 김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꺼려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한국인으로서는 한국인의 밥상에 김치를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한국이란 빼놓을 수 없는 김치.
마음의 말씀 한번 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땅이죠. 그 다음에 북한은 남한 거리가 이렇게 꺾어놓습니다. 그게 이제 한류 바람을 타고 북한 청년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있어서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당연히 복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킬 겁니다. 감사합니다. 통일을 해서 더욱 복도를 두드러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 기자님께 아까 질문하신 데 답과 더불어 오늘 콘서트의 전반적인 마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년 전 8.15 경축사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통일재원, 통일에 대해서 어떤 돈을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좀 덜했을 텐데 좀 예시를 하셨어요. 통일세를 비롯한 통일 대비 재원 마련을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난리가 났죠. 국민들이. 세금 걷는다. 이제 통일한다고 세금까지 걷냐. 경기도 어려운데. 이게 이제 세금을 걷자는 얘기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세금을 걷는 방식은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언급을 하기 얼마 전에 독일의 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만났을 때 참 독일 통일 과정에서 보니까 서독이 미리 이렇게 재원을 마련해두고 이러는 게 큰 힘이 된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는 통일은 재앙이지만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 대통령. 그 교훈에 이제 감동받아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걸 제안했던 거고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세금 부분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그동안 인도 지원이라고 이렇게 써왔던 이제 몇천억 되는 그 돈들 중에서 남는 것들을 모아서 해나가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돈으로 55조 원, 그 정도 되는 돈을 충당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냥 저희가 보기에는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또 해외 동포분들이 통일에 대한 뜻을 어떤 모으는 그런 계기로 삼아보자. 이런 차원인 것 같고요. 통일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한 방법이냐. 사실은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은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가급적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북한이 조금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데 좀 많이 중점이 두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는 사실 이명박 정부가 뭐 처음부터 북한하고 싸우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명박 정부는 앞에 그 10년 동안의 정부가 조금 잘못된 점도 있었다. 그렇게 무작정 주기만 해가지고 하면 되겠냐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인도 지원과 관련한 부분은 여기 교회에 계신 분들 다들 북한 주민들이 저렇게 어렵게 지내고 이런 상황인데 도와야 된다. 이런 거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도와야 된다는 거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썼을 거고요. 이명박 정부는 정책이라는 게 또 그런 인도적인 마음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우리가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데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는데 아이들한테 먹는 게 잘 전달돼서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 고아원 원장이나 이 사람이 애들은 매일 굶기면서 그 돈을 자기가 다 엉뚱한 데 쓰고 다닌다. 벤츠 타고 다니고 뭐 이런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걸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될지, 이 사람한테 너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폴리스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조사를 받게 하고 원장을 묶을 건지, 아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이 정부에 와서 많이 강조가 됐던 거고, 이전에 편하게 쉽게 나쁜 짓을 해도 받아먹을 수 있었는데 너무 깐깐하게 되니까 아마 김정은도 홧김에 지금 남쪽하고 이런 관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지난 10년 그리고 이제 또 이명박 정부의 다른 정책 5년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10년 동안의 교훈과 또 지난 5년 동안
너무 또 그런 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남북 관계가 이렇게 망가지게 됐던 거죠. 15년 동안을 잘 정리를 해서 내년 2013년에는 조금 더 좋은 남북 관계를 설계할 수 있는 정부가 나올 수